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학예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는 임승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바로 김장과 씨름 무형문화재를 이야기하다입니다. 김장과 씨름이 무형문화재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치 담그기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 전 세계 인류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 담그기는 우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또 겨울, 가을, 늦가을에서부터 초겨울에 각 집에서는 김장을 담그죠. 또 김장을 담그면서 온 가족이 또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치 담그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그 공동체로 참여하는 일상적 문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당 기간 한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김치 그 자체가 한국인의 음식이기도 하지만 김치를 만드는, 김치를 담그는 그 김장 문화야말로 한국인의 공동체 문화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 담그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장은 결국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오랜 기간 쌓여있는 전통 지식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 씨름도 있습니다. 자, 씨름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국가무형문화재 13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삿발을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런 경기가 오랜 옛날 우리 고구려 시대의 벽화에서부터 등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 씨름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전통 놀이로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도 이 북한 씨름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역시 인류 무형유산으로 남북한이 공동 등재하는 최초의 사례가 바로 이 씨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씨름 선수들이 직접 경기를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 경기를 한다면 정말 남북한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재 청각 그리고 북한 유네스코 담당 본부에서 이것을 프랑스 파리에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김장과 씨름 이것도 무형문화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무형문화재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국보 제1호 숭례문 또 문화재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경복궁이라든가 저 멀리 통영에 있는 통제역 이런 건물도 다 문화재입니다. 또 고려청자라든가 훈민정음 해례본 이런 것들도 다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화재는 전승하는 방법에 따라서 형태가 있는 문화재와 형태가 없는 문화재로 나눠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 문화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유적지라든가 또는 건물 그 다음에 또 기념물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고려 청자 같은 이런 유물도 이 유형 유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이 무형 유산은 인간의 언어, 행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을 무형 유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몇 가지 대표 카테고리를 설명해 드리면 공예기술, 나전칠기라든가 그 다음에 불로 그림을 그리는 낙화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하는 침선장이라든가 이런 공예기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종묘제례 악이라든가 경기민요라든가 판소리라든가 이런 음악 그리고 태평무, 살풀이춤, 승무 이런 무용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탈춤 요즘 최근에 우리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이 봉산탈춤 그리고 여러 남사당 이런 것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예, 의식, 음식 등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문화재를 과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연극, 음악, 무용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유네스코의 방식에 따라서 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 생활관습, 사회적 의식, 놀이축제 이런 식으로 7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우리 한국 정부도 발맞추어서 전 세계적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사실은 유네스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대단한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이 무형유산 보호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의 틀거리는 바로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에서 왔다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한국의 경우는 이미 1964년도에 중요 무형문화재, 지금으로선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 재래학을 지정함으로써 지금 거의 반세기 이상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선도하는 모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형문화재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 바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승된다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어렸을 때 연날리기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 팽이치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전통 놀이를 요즘 아이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전승이 단절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어져 나가야 우리의 문화가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바로 이 제도와 정책이 무형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의 것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 이 무형문화재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도 옛날에는 어떤 더 매운맛을 좋아하다가 요즘은 조금 더 다른 맛을 선호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예전에는 다 앉아서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다 입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가구 인테리어, 우리나라 소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구들이 바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되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승된다는 것이 바로 무형문화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시킨다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재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4년도에 무형문화재가 처음 지정이 됐는데 이 지정을 위해서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하게 됐고요. 시행은 그 이듬해 2016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이 2003년도에 이것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한참 더 늦게 되었죠. UN 회원국이 2018년 기준으로 193개국인데 그 중에서 177개국이 바로 이 무형유산 협약에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무형유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1950년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이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는 우리 옆나라 중국의 경우는 2011년도에 이 비물질 문화유산법을 이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형문화재 우리의 법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됐나요? 10분 정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형문화재의 가치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형문화재는 옛 것을 다 지키는 것이고 옛 것의 형태인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무형유산의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제시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형태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라는 것 자체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넌센스죠. 무형이라는 말은 형태가 없는 이라는 뜻인데 저는 지금 방금 형태가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형태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의 전통적인 기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무용에 그 틀거리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위 농악을 제가 한번 참고로 드려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11-3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 보시다시피 이 상쇠들 또 특히 이 소고잡이들 여러 이 풍물꾼들이 그 회전을 해서 제비를 하고 돌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그동안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형태 이것을 이걸 딱 봤을 때 지금 1위 농악을 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무형문화재 형태적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국가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낙죽장이 뭐냐면 자 인두를 가지고 인두를 불에 달굽니다. 불에 달궜다가 이거를 이 대나무에다가 지져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뭐 특별히 안료를 쓴 게 아니라 이 불의 온도를 가지고 이 대나무를 지져서 그림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그림이 다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속리산이라든가 뭐 계룡산이라든가 이런 국립공원을 가면 그 앞에 뭐 오늘도 무사히 뭐 가정의 평화 이렇게 해서 그 붉글씨로 붉그림 그린 그런 것들을 나무에 그려서 이렇게 파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9세기에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고 하는 그 옛 실학시대 문헌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9세기에는 이 대나무가 아니라 흰 종이에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낙화라고 불렀는데요. 여기는 대나무에서 부른다고 해서 대나무에 그린다고 해서 낙죽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간문화재가 인두로 대나무에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필통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오늘날의 쓰임새 있게 만드는 그런 기법들을 우리 낙죽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뭐 구름 문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씨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옛날 전통 문양들 넣어서 이 필통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기법 자체가 전통 과거에서부터 이어서 오늘날까지 오는 그런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